오늘은 그 남북 회담도 지금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남북 회담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는 남한 내에는 어떤 통일 입장, 통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건 아마 강의를 많이 들어보실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 순서를 강의 내용을 잡겠습니다. 자, 8일날, 9일날 남북 군사회담을 위해서 그 실무회담이 있었는데, 예비회담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불발로 끝났습니다. 우리 측 입장은, 한국 측은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만 하면 나머지 군사적인 긴장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 교류 협력 문제까지 크게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 북한으로 봐서는 연평도 사건, 특히 천안함 사건은 미국이 오략해서 불린 사기극이기 때문에 우리 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급기야 남한하고 대화 안 해도 좋다면서 회담장을 이어나가는 그런 사태를 보였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실무 회담이 잘 진행이 된다면 본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핵 문제를 가지고 사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화 문제에 관해서 남북한 당사자 간에도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도 무건하고 있고, 또 국회회담, 양측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회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어지게 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좀 더 많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북군 포로 송환 문제, 남북장 문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모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스럽게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한국이 주장하는 사과 문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이 정부는 역시 사과 없이는 남북한 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서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게 됨으로 해서 남북한 간의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목적이랄까, 이것은 당분간은 실현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측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서해에 있는 북방한계선입니다. NLL. 북방한계선을 북한은 계속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우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이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은 1991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전입니다. 1991년 12월 달에 남북한 총리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총리회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다가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뭐냐? 북방 한계선 알죠, 여러분? 네. 북방 한계선은 실질적인 국경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총리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것은 뭐냐면, 이 북방 한계선은 확실한 남북한 간의 어떤 합의가 있기 이전까지는 지금 서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존중한다, 이런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북방 한계선이 남북한 간에 지금 합의된 건 아니지만은 서로 지금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은 서로 존중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NLL은 서로 양해한다는 선으로 20년 전에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북한으로 봐서는 NLL이 자국에게 안보상의 위협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이제 없애려고 노력해왔고 무력화시키려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대화가 잘 되면 NLL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대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북한은 가장
큰 덩어리가 큰 의제 NLL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NLL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어놓은 선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쌍방간에 이 지역을 통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 NLL은 어떻게 보면 북한 군사력이 가장 화력이 집중된 곳이 바로 이 서해 5도 NLL 그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명도가 있고 연평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특히 여당 또 국방부 내에서는 이 연평도라든가 혹은 평영도 주변에 해병대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 중에 있고, 조만간 부대가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은 이와 같은 현상은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좋지는 않죠. 그죠? 이 쌍방간에 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옳다 잘한다 그러고, 미국은 한국이 입장이 맞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죠? 또 일본은 또 미국 편을 쓰고 있고, 지금 러시아는 중국 쪽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동북아의 어떤 그런 정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력 균형이 여전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남북한 간에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남북한 간의 통일 문제도 큰 영향을 주겠죠. 남북한 통일 문제. 사실 저도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기를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해봐야 이게 소용없는 그냥 이 반중 없는 나팔수가 나팔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번 남북 군사회담을 앞두고 이 벌어진 양국 입장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그것이 통일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이 통일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그 진시 황제를 아시죠? 중국의 진시 황제.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때 진시 황제는 말하자면 무력 통일이었죠. 첫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일본에 하는 게 무력 통일이었습니다. 무력 통일. 힘으로써 인접 국가들을 통합하고 병합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그런 형태. 또 한국의 경우에는 북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이룬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라의 삼국통일도 일종의 무력통일이죠. 백제와 싸워서 먼저 백제를 굴복시키고 또 고구려를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신라의 한반도 삼국통일도 일종의 무력통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흡수통일입니다. 흡수통일. 가장 가까운 사례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던 사례. 1989년, 1990년 이때 서독이 동독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 동독을 흡수했던 그런 사례. 동서독 통일이 우리가 두 번째 흡수 통일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통일은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기 통일을 볼 수 있는데, 조기 통일. 이건 아직까지는 동서독 통일 문제도 조기 통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조기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 통일은 충격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통일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 통일. 갑작스럽게 통일된다는 얘기죠. 갑작스럽게 통일된다는 이야기는
통일을 위한 사전 기반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과 혼란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뒤따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파괴,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동, 사람이 이동할 때 집을 지어야 되고 음식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죠? 의복을 또 제공해야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수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할 때 그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조기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통일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네 번째 있다면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 남예멘과 북예멘이 한때 평화통일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왜? 서로 이념이 다른 국가들 간에 잠정적인 평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기대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실천된 사례가 없는 그런 통일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 첫째 하나는 세력균형이라는 관점입니다. 세력균형. 한반도 통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세력균형, 힘의 균형을 취한다. 누구와 누구의 힘의 균형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들 국가들과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야만이 한반도 통일되는 것이지,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힘의 타파,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아니고 세력균형이 아니고 세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면 한반도 통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을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인가? 비스마르크라고 아시죠? 네? 비스마르크. 네. 독일 사람입니다.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는 유럽에 있어서 독일이 여러 국가들로 나누어져 있을 때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세력균형 정책을 취했던 유명한 정치인이고 또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의 세력균형 정책은 뭐냐? 독일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정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등 많은 국가들이 독일 통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독일이 뭉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독일이 통일되면 그 당시 비스마르크가 집권하고 있던 당시 프로이센, 프루시아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크긴 컸지만 독일은 여러 개 국가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쪼개져 있는 독일이 이들 국가로 봐서는 프랑스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뭉치면 사고를 낸다. 뭉치면 침략을 한다. 뭉치면 더 강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했죠. 독일은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갑자기 남북 간의 합의를 봐서 통일하겠다 할 때 아마 큰 애들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통일된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 쪽으로 갈 것인가? 중국 쪽으로 갈 것인가? 별로 크게 지금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마치 과거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자우정 독일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외교 관계를 보다 평화롭게 그리고 보다 안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각 국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절대 특정 국가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면 오히려 이들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전보장상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노력은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것이 각국의 협조를 얻게 돼가지고 비스마르크에게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역사상에 위대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독일을 통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한반도 통일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소련, 러시아가 있죠.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이게 한국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들 국가의 협조, 협력 없이는 절대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은 세력 균형을 대단히 유심히 그리고 꼼꼼히 살피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도 찬성하고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찬성하는 한반도 통일이 돼야만이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이지 이들 국가들의 어떤 그런 협조, 협력, 인정 없이는 통일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세력 균형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할 때는 이런 것들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한반도 통일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하면 이거 남북 경제공동체를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자, 남북한이 지금 군사적으로 쓰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작년 말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약 한 6,900억 달러 국방비,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국방비입니다. 군사비 미국이 6,900억 달러, 6,900. 중국 통계가 조금 잡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중국이 약 한 750억, 780억 달러. 어떤 학자들은 두 배로 잡아야 한다 이야기를 한다만, 왜냐하면 중국이 내놓는 자료가 이게 서방 세계에서 보는 통계 방법이 다르다거든요. 그래서 두 배로 잡아야 한다. 어쨌든 지금 중국이 발표한 내용을 있습니다. 한 750억, 780억 달러. 한국은 얼마냐? 한국 얼마쯤 될까요? 한국은 대충 얼마 될 것 같습니다. 예? 100억 가지고는 우리가 무기를 개선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무기를 개선하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는 약 한 240억, 많이 늘었습니다. 240억 달러입니다. 북한은 얼마입니까? 북한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5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군사부입니다. 55억 달러. 그러니까 남쪽이 240억, 북이 55억. 이거 뭐 한 300억 달러 되고요. 300억 달러. 우리가 만일에 이 군사비를 딴 데 좀 이렇게 쓴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쓴다면, 예를 들면 경제 건설을 위해서, 자원 개발을 위해서 쓴다면 이 돈은 분명히 크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부 다 쓸데없이 눈만 뜨면 상대방 비난하고,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한 차례 때려볼까 이런 고민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 맞기 위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지붕을 더 세운다거나 혹은 또 옷을 더 두껍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나 아까운 돈이 있게 낭비되고 있거든요. 이 돈을 우리가 경제 공동체 쪽으로 돌린다면 얼마나 많은, 영어로 쓰면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시너지 효과. 더 많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금강산 관광이 지금 거의 스톱된 상태나 마찬가지죠. 작년에 한 7,000명밖에 안 갔답니다. 7,000명.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제일 많이 했을 때 몇 명쯤 갔을까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금강산만 방문했을 때 몇만? 작년 7,000명. 한 10배 되죠. 7만 7천 명 정도. 한 8만 정도가 제일 많이 방문했을 때 기록인데, 작년에는 불과 7,000명. 그러니까 관광 수입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개성공단. 제가 작년 봄에 이맘때쯤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한번 가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그 의욕에 찼고 자꾸만 이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서 공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뭡니까 곳곳에 이 기초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쪽은 노란 모자, 한쪽은 흰 모자. 모자 색깔이 왜 다른데 했더니 북한 노동자와 한국 근로자들, 기술자들이 한국 제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모자 색깔을 이렇게 달리셨다고요. 그래야 멀리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의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금강산 개성공단이 100%에서 공장 가동률이 한 30%가 떨어졌다. 한 7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개성공단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상품이 제대로 생산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남북한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손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제일 필요한데 제일 역시 중요한 것은 국방비를 이런 쪽에다 쓸 수 있다면 남북 쌍방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히 남북한의 지금 인구를 합치면 얼마쯤 됩니까? 약 7천만이죠, 그죠? 7천만. 많은 경제학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국내 내수 시장, 수출하지 않고 국내 내수 시장으로서 적합한 규모가 7, 8천에서 1억이랍니다. 인구 7, 8천에서 1억. 이 인구만 하나의 단일 시장을 가지게 된다면 국내에서 만든 상품은 그렇게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공장이 충분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잘 생산되고 팔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5천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북한도 2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문제를 일단 다른 것으로 미뤄둔다 하더라도 이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요즘 말로 윈윈 한다 그러죠. 윈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한번 통해서 고려해봐야 그런 요인으로서 지적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남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봐야 할 것은 역시 이 통일 문제나 우리가 정치 문제를 떠나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혹은 또 안보 문제. 근데 안보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서게 되면 정치 문제가 약화되어 버리고 정치 문제가 너무 앞서게 되면 안보 문제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자, 정치 문제로서의 남북한 통일 문제는 역시 아마 최종 단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앉아있기 불편해서? 잠이 왔어? 그것도 좋은 방법.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앉아있으면 촉불니까 서서 책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그 기분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문제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최종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문제가 잘 풀어져야 된다. 경제 문제가 해야만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치적인 안보 문제에서는 서로 상대에 대해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방 행동을 강제하겠다는 것만 포기한다면 무력 방법으로만 무력 방법만 쓰지 않는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연방제도 좋고 예를 들면 또 뭐 민주연정도 좋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다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넓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이 이야기했던 남북 연방제, 고려 연방제 이건 남한에서는 상당히 오해를 일으키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교육을 아마 받으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산주의는 연합전선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 체제를 확실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종의 연방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는 그걸 그렇게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력으로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만 포기한다면 이것은 북한을 하나의 연방을 묻고 한국을 하나의 연방을 묻고 쌍방 대표들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이 안보 문제는 남북한이 치려는 데 따른 문제가 아니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안전보장 우리가 어떻게 모색해야 할 것인가, 공동의 안보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이 단계에서만 말 그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렵겠지만 보통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다음 단계 정치적인 분야에서 상호 공존을 자, 이건 공동 번영입니다. 저 경제 문제 다시 한번 이건 공동의 번영입니다. 그죠? 자, 정치 문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공동의 발전과 그리고 생존이 담보되는 것이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한반도 통일 문제는 그야말로 인접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시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우리가 좀 더 분홍색으로 색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 한반도 통일 문제는 제 생각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다 고려될 때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서 우리들 앞에 다가서지 않을 것인가,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급변 사태, 이거 뭐 우리 급변 사태 일어나서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발 북한이 망해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또 환경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변고가 생길 수 있죠.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도 며칠 후 어떻게 이렇게 부고증이 날라와가지고 며칠 전에 급사를 했다. 건강한 사람인데 그만큼 건강한 신체 속에서도 그런 좋지 못한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혹은 또 시름시름 앓는 분인데 10년을 가고 20년이 가도 안 죽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건장한 사람도 갑자기 졸도 내전이 쓰러 죽은 사람이 있을 건데, 북한인들 사람이 사여서 모으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급변 사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좌파 인사들인데, 네? 뭐 북한 딸이 망해라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첫째 하나는 유고 사망이죠. 말하자면 김일성 주석 사망처럼 유고, 그죠? 또 뭐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북한이 지도자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리더십, 영어로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리더십. 지도자가 지도를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실망을 하게 되면 지도자 개인에 대한 실망으로 끝날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말하자면 신념상의 동요입니다. 신념의 동요. 흔들린다 그러냐, 신념의 동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회주의 체제가 좋은 체제인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둘 수적으로 증가되게 되면 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 또 하나 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부 쿠데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죠. 그죠? 국민들이 요즘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 쿠데타. 아까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탄광에서 일하던 군인들이 탄광에 가는 경우 많죠. 북한에서. 그죠? 가서 힘겹게 노동하다가 불만을 가지고 그 상급자에게 뛰어들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소식은
북한이 뭐 정확하게 보도는 하지 않겠죠. 할 수도 안 되시고 이 유사한 보도는 전에부터 있습니다만 북한으로서 나오는 뉴스 를 통해서 접해본 결과 그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조건이 아마 제일 열악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탄광 강구를 하면요 굉장히 힘들었고 마지막에 가서 하는 노동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 북한이 비참한 그런 탄광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북한 내에서 군인들이 일부는 대접을 받겠지만 일부 대접받지 못하는 군인들이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북한 권력 엘리트 문제입니다. 북한 권력 엘리트 내부의 분열. 황정엽 선생께서는 한국에 오시자마자 우리 국내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엘리트 내부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강경파는 주로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 이쪽에 강한 사람들이고 온건파는 주로 이제 실무용, 실용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북한에 이런 경우가 있냐 했지만 참 북한을 모르기는 참 무식하게 딱이었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 하시대요. 북한에 이런 게 없다고 본인은 그런 말씀 하시대요. 전부 이것뿐이 이제 온건파가 있냐?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보면 신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를 보면 북한에도 온건파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문제는 정도 문제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쪽은 이념이고 이쪽은 실용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내에서 강경파, 온건파 간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집단적인 파벌 싸움 내지는 노선 투쟁을 하게 되면 역시 리더십이 흔들리겠죠. 약화되겠죠. 그죠?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또 아주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건 주민들이 봉기하는 겁니다. 주민들. 북한 주민들이, 북한 국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어렵겠지만은 있었으니까 최근에 그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을 탄핵하는 시위대 이런 거 보셨죠? 그죠? 무바라크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로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바라크의 20년 이상의 그 독재, 또 무바라크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축제, 돈을 모으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 하여금 지금 쫓겨나기 일본에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이 민중공기 그런 표현을 쓰면 민중공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보다 심각하게 가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3대 세습 체제 실패입니다. 3대 세습 체제가 실패하게 된다면 역시 북한은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김옥입니까? 김옥인가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고 그러대요. 7살 난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고 하는데 어쨌든 이 3대 세습 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역시 가족들 간에 친엄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은이 친엄만 아니기 때문에 김정철이를 제외하고는 큰형 김정남이 그리고 나머지 그 김정일 부인이 여러 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난 그 형제들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이 골육상제라고 하는데 형제들 간에 그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순탄하게 잘 된다면 그런 싸움의 정도가 약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결국은 반대 세력을 척결한 가운데 자기 이외에 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일단은 빨리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권력투쟁의 속성이라고 본다면 이런 가능성이 있답니다. 3대 세습 체제의 정착 이것도 하나의 북한 급변 사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